보잉의 심장이 멈춰섰습니다. F-15 전투기 3200대 생산 라인이 완전히 올스톱되었고 하루 손실액만 870억 원에 달합니다.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펜타곤이 미국 내 주요 방산업체 12곳에 즉각 긴급 타전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제 유일한 해법은 대한민국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현재 47개국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며 미국은 그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10년 전 핵심 기술 이전을 오만하게 거부했던 미국이 이제는 그 한국의 부품을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굴욕적인 역전의 드라마,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의 놀라운 성취를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펜타곤 전략 군수물자관리국의 수석 분석관 조나단 리드입니다. 지난 25년간 동맹국들을 상대로 무기 수출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제가 이제는 무기를 사러 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불과 3주 전 월요일 아침 7시였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평소와 다름없이 맑았고 이번 주 일정 역시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준비와 폴란드 무기 수출 계약 검토 같은 일상적인 업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평온하게 하루를 시작하려던 찰나 비서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가 건넨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애틀 보잉 에버렛 공장의 실시간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항공기 조립 공장, 축구장 100개를 합쳐놓은 것보다 넓은 그곳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수백 명의 기술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며 거대한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부품을 나르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공장은 마치 수년째 방치된 폐창고 같았습니다. 조명이 꺼진 조립 라인 멈춰선 로봇팔, 작업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반쯤 완성된 전투기 동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습니다. F-15X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부터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핵심 부품 수급 불가입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이 없어서 더 이상 조립을 진행할 수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조종석 디스플레이 모듈 일명 전투기의 눈이라 불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파일럿에게 레이더 정보와 무장 상태, 비행 데이터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없이는 아무리 최첨단 엔진을 장착해도 전투기는 그냥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텍사스 공장은 어떻습니까? 애리조나 쪽은요? 저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전부 확인했습니다. 모두 납기 불가능 통보를 받았습니다. 숙련 기술자 부족, 반도체 공급난, 설비 노후화 등 이유는 가지각색이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3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현재 보잉 라인에서 대기 중인 F-15X만 47대입니다. 여기에 사우디, 카타르, 인도네시아 수출 물량까지 합치면 총 3,200대가 넘는 전투기가 이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 서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루 손실액은 얼마입니까? 보잉 측 산정으로는 8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억 원입니다. 870억 원. 하루에 증발하는 금액이 무려 870억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6천억 원, 한 달이면 2조 6천억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된 숫자가 너무나도 거대해서 오히려 현실 감각이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부시게 빛나던 워싱턴의 파란 하늘이 마치 제빛으로 물든 것처럼 삭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거의 애원하다시피 물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현재의 까다로운 기술적 사양과 촉박한 납기 일정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업체는 전 세계를 통틀어 단 한 곳뿐입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뜬 선명한 기업 로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몸을 기댄 채 깊은 탄식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한화시스템,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설마가 잔혹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보잉 측에서도 이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사전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이 내린 최종 결론 역시 한화 시스템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마치 쇠모처럼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지난 25년간 저는 한국에 수많은 미국 무기를 팔아온 장본인입니다. F-15K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 호크 무인기까지 한국은 언제나 무기를 구매하는 쪽이었고 우리는 당당하게 무기를 공급하는 판매자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변하지 않는 자연의 질서이자 방산시장의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한국에게 부품을 팔아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부국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지만 저는 한동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마치 필름처럼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한국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하던 그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눈앞에서 차갑게 문을 닫아버렸던 그날의 기억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였습니다. 10년 전 이맘때 저는 펜타곤 국제방산협력국에서 아시아 지역을 총괄하는 국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집무실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복 소매 끝이 달아 헤어진 중년의 기술 관료, 밤을 지사은 듯 충혈된 눈을 한 젊은 연구원,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려버린 사업 단장까지 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딱 네 가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AES, A 레이더 기술 저고회선 탐색 추적 장비 기술,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기술, 그리고 전자전 방어 장비 기술, 이른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현재 KF-21을 완성하기 위한 심장부였습니다. 이 기술들이 없다라면 그들은 전투기의 껍데기만 만들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사업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발 기술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안에는 절박함과 함께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1급 기밀입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0년 동맹 아닙니까? 한국전쟁 때부터 피를 함께 흘린 형제 같은 사이인데요. 그건 그거고 이건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서류를 덮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술은 철저한 냉전의 논리일 뿐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한국 대표단 중 누군가는 고개를 깊이 떨구었고 또 누군가는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기술 담당관이 은밀하게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한국의 저열한 기술력으로는 100년이 걸려도 절대 못 만들 겁니다. 결국엔 다시 우리 전투기를 사러 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산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을 철저히 차단하면 한국은 스스로 전투기 개발을 포기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F-35나 F-15를 비싼 값에 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죠. 한국 대표단이 패배자의 뒷모습으로 회의실을 나설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동료들과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자축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우리는 고급 와인을 곁들이며 비아냥거리는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녀석들이 AES, A 레이더 기술을 달라고 하더군요. 라고 말하자 테이블 곳곳에서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걔네가 정말 자기들이 로키드 마틴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그냥 김치 담그는 기술이나 가르쳐 달라고 하지 그랬어요. 우리는 한참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눈에 한국은 그저 돈 잘 쓰는 좋은 고객일 뿐이었습니다. 미국이 만든 무기를 비싼 값에 기꺼이 사주는 충성스러운 소비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쪽은 우리였고 값을 치르고 구매하는 쪽은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지난 25년간 늘 그래왔으니까요. 제가 펜타곤에서 일을 시작한 건 31살 때 처음엔 말단 분석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주 업무는 한국,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동맹국들의 무기 도입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언제나 무기를 사들이는 쪽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F-16을 샀고 2000년대에는 F-15K를 2010년대에는 F-35를 도입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글로벌 호크, 무인기 이지스 구축함 시스템까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 총액만 무려 5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5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저는 그 거대한 거래들을 대부분 직접 처리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술 협상 조건을 조율하며 가끔은 가격을 조금만 깎아달라는 한국 측의 간곡한 요청을 매몰차게 묵살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싫으면 안 사셔도 됩니다. 설마 중국한테 사실 건가요? 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가장 즐겨 쓰던 비수 같은 멘트였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한국은 항상 꼬리를 내리고 물러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불합리한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였죠. 그것이 지난 25년간의 일상이자 당연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업체가 되었다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긴급 보고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한화 시스템. 10년 전 우리가 오만하게 기술 이전을 거부했던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듯 돌아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한화 시스템은 그 후 10년간 독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미국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AESA 레이더를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냈고 조종석 디스플레이 기술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우리를 따라잡았다고? 아니, 넘어섰다고. 분명 100년이 걸려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웃었는데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한화 시스템의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인 AD는 해상도 반응 속도 내구성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 밀리터리 규격 MIL을 200% 이상 초과 달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해당 품목을 즉시 납품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를 쥔 제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품 수급을 위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제가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어왔던 세계관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무기를 사가는 쪽이고 미국은 그것을 공급하는 쪽이다. 그것이 불변의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단 1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차관보의 냉정한 말에 저는 거세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요? 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 당신이 아시아 담당 부국장이잖아? 한국과의 관계도 가장 오래되었고 그건 우리가 당당하게 무기를 팔러 다닐 때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기를 사러 가야 하는 처지 아닙니까? 제 목소리가 회의실이 울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간부들이 저를 힐끗거렸지만 그런 시선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25년간 미국 무기를 팔러 다니며 콧대 높게 굴던 사람한테 이제 한국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부품을 팔아달라고 비굴하게 굴라는 말입니까? 차관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는 검지로 테이블을 거칠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F-15X 사업이 이대로 멈추면 미 공군의 현대화 계획은 최소 3년 이상 지연될 거야. 그 사이 중국은 J-20을 200대 이상 더 뽑아낼 것이고 러시아 역시 수호이 57의 실전 배치를 끝내겠지. 태평양 지역의 전력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 사실을 모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가야 합니까? 보잉의 주가는 벌써 일주일 만에 23% 폭락했어. 의회에서는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날뛰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와 차관보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리드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나라의 안보를 말아먹을 셈이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체면 따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보 자체가 흔들리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겁니까? 없어. 차관보는 단호했습니다. 미국 내 업체는 전부 확인했어. 레이션, 하니웰, 콜린스 전부 최소 3년은 걸린다고 해. 유럽 쪽도 다 타진해봤는데 탈레스는 2년, BA, 이 시스템즈도 2년 반이나 걸린대. 일본 미쓰비시는 기술 자체가 없고 그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지금 당장 납품 가능한 곳은 지구상에 단 한 곳이야. 한화 시스템. 그것도 45일 안에 가능하대. 45일? 미국 업체들이 3년씩 걸린다는 걸 한국은 45일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그 숫자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45일이라니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 하더니 된다고 하더라고. 차관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라나 뭐라나 로봇이 알아서 돌아간다더군? 우리처럼 숙련공 구하느라 수개월씩 허덕이는 게 아니라 말이야.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짙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죠.
저는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 협상 정원을 주십시오. 현장에서 제 판단대로 즉시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차관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단 한 가지만 명심해. 뭡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을이야. 갑이 아니라.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무조건적인 을의 입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3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보낸 14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협상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가격 협상 범위가 쉴 새 없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승리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을의 입장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협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검은 양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드 수석 분석관님이시죠? 한화시스템 의전팀입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며 그와 악수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던 순간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로비 안쪽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 연신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방산 올해 수출 200억 달러 돌파 전망, 한화 시스템 폴란드 2차 계약 체결 누적 수주 8조 원 달성, UAE 한국산 청웅 이 미사일 40 기추가 도입 확정. 저는 멍하니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10년 전 우리에게 절박하게 기술을 구걸하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가 줄을 서서 무기를 사가려는 최강의 방산 강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분석관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의전 담당자의 말에 저는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용인연구소입니다. 강민수 전무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민수 한화시스템 방산수출본부장 이번 협상의 상대였습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서울 근교로 이어지는 도시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첨단 산업 단지 빈틈없이 정비된 도로들, 10년 전 제가 보았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충분히 발전한 나라였지만 지금의 한국은 훨씬 더 세련되고 위압적일 만큼 강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단 10년 만에 이렇게까지 변했다고 문득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밀려 올라왔습니다. 만약 기술력도 이만큼 발전했다면, 만약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면,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겨우 10년이야. 우리가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기술 장벽을 어떻게 10년 만에 따라잡겠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용인연구소 정문 앞에 차가 멈춰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연구소입니까? 제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문 너머로 펼쳐진 광경은 제 상상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축구장 80개를 합쳐놓은 것 같은 거대한 부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미래지향적인 건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유령처럼 소리 없이 오가는 자율주행 운반 차량들. 이것은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네, 한화시스템 용인 통합 캠퍼스입니다. 연구소부터 생산시설 테스트센터까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의전 담당자의 대답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시설이 있었다니 10년 전에는 분명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무기를 팔러 다닐 때 보았던 한국의 방산시설은 허름한 공장과 낡은 설비, 비좁은 연구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문명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정문 앞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의 차분한 표정, 그리고 그 너머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배어나오는 눈빛. 한화시스템의 강민수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치고는 꽤 묵직하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조나단 리드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에도 뵌 적 있으시죠?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10년 전 워싱턴 기술이전 협상 때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저도 대표단에 있었습니다. 막내 연구원이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오만하게 문전박대했던 그 대표단, 그 속에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니. 자, 들어가시죠.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10년 만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직접 보시면은 분명 놀라실 겁니다. 그 뒷모습을 따라 걸으며 저는 등줄기에 찬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협상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어려워질 것 같다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따라 걸으며 저는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협상이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만 20분이 걸렸습니다. 휴대폰, 스마트워치, 노트북, 심지어 USB까지 모든 전자기기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제가 펜타곤 수석 분석관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경비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군요. 미국 대통령이 오셔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 단호하고 차가운 태도에 저는 기가 눌리고 말았습니다. 펜타곤보다 더 까다로운 보안이라니 도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강민수 전무가 저를 이끌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유리 복도였습니다. 복도 양쪽 벽면이 전부 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쪽 생산 시설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 생산 라인입니까?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가 상상하던 그 어떤 풍경과도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장이라고 하면은 좁은 공간에 기술자들이 빼곡히 모여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 10년 전 제가 보았던 한국의 방산시설이 정확히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하얀 공간 천장 높이만 해도 20m는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을 채우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을 내뿜으며 부품을 집어 올리고 조립하고 검사하고 포장하는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하얀 방진복을 입은 인원이 지나갈 뿐 대부분의 공정은 철저히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축구장 80개 규모입니다. 강민수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24시간 무인 가동이죠? 로봇은 쉬지 않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보잉 공장도 거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여전히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숙련공들이 드릴을 잡고 용접봉을 들고 땀을 흘리며 일했죠. 그런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일했고 로봇은 쉬지 않았으며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숙련공 부족 때문에 3년이 걸린다고 했죠. 강민수 전무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조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숙련공이 필요 없습니다. 로봇은 은퇴하지 않거든요.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숙련공 부족이었습니다. 베테랑 기술자들은 은퇴하고 젊은 세대는 방산업에 들어오려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기술 단절이 생겨 납기는 늘어지고 품질은 떨어졌죠. 보잉 공장이 멈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난제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저쪽을 보시죠. 강민수 전무가 유리창 너머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거대한 전광판에 실시간 생산 데이터가 붉은 숫자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금일 생산량 287대, 불량률 0.001%, 라인 가동률 99.7%. 하루에 287대를 생산한다고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본 것인가 싶었습니다. 미국 보잉 공장은 하루에 몇 대나 생산하죠? 강민수 전무가 물었습니다. 그는 정답을 알면서도 묻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답은 겨우 40대였습니다. 그것도 풀가동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0대 완전히 멈춰 있으니까요. 287대 대 40대, 약 7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는 미국이 한 달 걸려 만드는 분량을 단 일주일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리 난간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있었고 한국은 이미 21세기형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확히 10년 전부터입니다. 강민수 전무가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냉정하게 거부했던 바로 그 해부터였습니다. 강민수 전무는 저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으니 저희가 직접 만드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만 복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오만하게 문을 닫아 걸었을 때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문을 스스로 열어젖힌 것입니다.
우리가 숙련공 육성에 허덕이며 시간만 보낼 때 그들은 숙련공이 필요 없는 자동화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노조와의 갈등과 과거의 타성에 젖어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그들은 로봇팔을 24시간 쉬지 않고 돌리며 미래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공포스러울 만큼 완벽한 이 괴물 같은 공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죠.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품질 테스트 센터입니다. 부국장님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미 규모에서 압도당한 상태였지만 만약 품질마저 우리를 넘어섰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내밀 협상 카드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품질은 규모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센터 내부는 차가운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한곤학습 시설입니다. 오차 범위 0.1도 습도 0.5% 이내로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강 전무가 담담히 설명했습니다. 센터 중앙에는 거대한 원통형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비였습니다. 챔버 표면에는 온갖 센서와 계기판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고 두꺼운 케이블 다발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극한 환경 테스트 챔버입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한 장비죠. 강 전무가 챔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부국장님께서 우리 제품의 품질을 의심하실 것 같아 직접 확인시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연구원의 손에는 보잉이 지금 목말라 하는 바로 그 부품 F-15X용 대화면 다기능 전시기 모듈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공군 MIL 규격 테스트를 통과할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모듈을 챔버에 장착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라기보다는 간절한 희망이었죠. 제발 결함이 나타나기를, 그래야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의 체면을 세울 카드가 생길 테니까요.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챔버에서 굉음이 울려 퍼졌고 내부 상황이 실시간으로 대형 모니터에 중계되었습니다. 1단계 진동 테스트입니다. 전투기가 급기동할 때 받는 충격의 2배인 15G 중력 가속도를 가하겠습니다. 모니터 속 디스플레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보통 전자장비라면은 기판이 갈라지거나 납땜이 떨어져 나갈 수준의 가혹한 진동이었습니다. 1분, 2분, 3분.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멀쩡했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테스트 영상은 끊김없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온도 테스트입니다. 영하 55도에서 영상 85도까지 급속 변환합니다. 급지방에서 사막까지 전 세계 어디서든 작동해야 하니까요. 챔버 내부 온도가 극단적으로 변하며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다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5분, 10분. 모듈은 여전히 견고하게 작동했습니다. 3단계 염수 분사 테스트입니다. 해상 작전 환경을 가정한 극한 상황입니다. 노즐에서 소금물이 뿜어져 나왔고 디스플레이 전체가 하얗게 젖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전자장비의 소금물은 치명적이니 이번엔 버티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15분, 20분이 지나도 화면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미공군 MILS TD810H 규격 기준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강 전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기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거든요. 뭐라고요? MIL 규격의 300%입니다. 미 공군 기준의 3배라고요?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규격만 통과하면은 미국에 팔 수 있는데. 강민수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10년 전에 배웠거든요. 기준은 항상 남들보다 훨씬 높게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저희에겐 딱 2가지 선택지뿐이었습니다.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미국보다 훨씬 더 잘 만들거나. 저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테스트가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챔버를 열고 디스플레이 모듈을 꺼내 제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 물건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흠집 하나 없었습니다. 마치 방금 포장을 뜯은 새 제품처럼 완벽하고 깨끗했습니다. 불량률 0.001%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민수 전무가 물었습니다.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은 아예 공장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0.001%조차 저희에겐 너무 큰 숫자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오직 0%입니다. 저는 디스플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협력사들의 평균 불량률은 3%였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3개는 버려야 한다는 뜻이죠. 그 탓에 납기가 밀리고 비용이 치솟으며 끊임없는 품질 논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10만 개를 만들어야 겨우 한 개가 불량일까 말까라니 이건 제조를 넘어선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산의 40% 수준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니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로봇이 직접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거의 들지 않고 불량 자체가 없으니 제작업 비용도 제로입니다. 강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10년 전 스마트 팩토리에 5조 원을 투자했을 때 주변에서는 미친 짓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투자가 지금의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품질 가격 납기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협상뿐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대등한 협상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복도에서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저 거대한 생산 라인을 다시 한번 응시했습니다. 수백 대의 로봇팔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365일 내내 멈추지 않는 저 괴물 같은 공장을 상대로 도대체 어떻게 협상을 이끌어내야 할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실은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장식 없이 긴 테이블 하나와 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 멀리 생산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전무가 맞은편에 앉았고 그의 옆에는 실무진 2명이 배석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잉에서 필요한 물량은 F-15X용 대화면 전시기 540대입니다. 납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가격은 협의 가능합니다. 저는 일부러 여유로운 척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가격 말씀하셨는데 현재 미국 업체 납품가가 대당 87만 달러입니다. 거기에 15% 프리미엄을 얹어서 대당 100만 달러까지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 540대면 총 7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제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전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고 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희의 정가는 대당 35만 달러입니다. 네, 35만 달러라고요? 미국 업체 가격의 40%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100만 달러면 거의 3배나 높은 금액인데 당연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좋은 조건인 건 맞습니다. 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요? 저희한테는 지금 여유 물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물량이 없다고요? 방금 하루에 287대를 생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생산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량이 이미 전 세계 고객들로부터 전부 예약되었습니다. 강 전무가 리모컨을 눌러 벽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떴고 그 위에 수십 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각 지점 옆에는 국가명과 주문 물량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1200대 계약 완료, UAE 800대 계약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650대 계약 완료, 호주 480대 계약 완료, 인도네시아 350대 계약 완료, 노르웨이 280대 계약 완료. 강민수 전무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총 47개국에서 정식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은 3년 후까지 이미 풀가동 상태입니다. 3년 후라니 3년 뒤까지 물량이 꽉 찼다는 말입니까? 잠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강 전무는 말없이 화면을 한 번 더 넘겼습니다. 그곳에는 대기 목록이라는 제목 아래 수많은 국가명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미국이라는 글자를 찾아 눈을 굴렸습니다. 터키는 3번, 그리스는 12번, 싱가포르는 15번, 영국은 23번, 일본은 38번, 그리고 미국도 38번이었습니다. 미국이 대기 명단 38번째라니 농담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미국이 38번이라고요?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말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강민수 전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철저히 선착순입니다. 먼저 계약한 국가가 먼저 물량을 받는 것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 아닙니까?
60년 동맹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강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60년 동맹이라고요? 그가 나지막이 반문했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60년 동맹이니 기술을 좀 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미국이 내놓은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기술은 기술이다. 감정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지요. 동맹은 동맹이고 사업은 사업입니다. 감정으로 줄 서기 순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들에게 내뱉었던 오만한 말들이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이제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보잉 라인이 멈춰 있습니다. 하루에 870억 원이 증발하고 있다고요? 미 공군의 현대화 계획이 통째로 날아간다고요? 강민수 전무가 잠시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뭡니까? 저는 다급하게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특별 우선 공급 조건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물량을 받고 싶으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제시하셔야죠. 강 전무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계약금의 70%를 성금으로 냈습니다. UAE는 아예 100% 현금 선불이었고요. 사우디는 왕세자가 직접 전용기를 보내 저희 임원진을 모셔갔습니다. 그가 저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대체 무엇을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저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끔찍한 오만함만을 가지고 왔을 뿐이었습니다. 폴란드가 70%를 냈다고요? 네, 그래서 폴란드가 우선순위 1번입니다. UAE는 100% 현금 선불이었고요. 은행 송금 확인되자마자 즉시 라인을 배정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바 뒤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이 가진 경제력과 권력으로 밀어붙여도 통하지 않는 상황, 줄을 서야 하고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강 전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미국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이미 계약한 47개국에 뭐라고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강민수 전무가 비웃듯 피식 웃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UAE 왕세자도 불쾌하겠죠? 사우디는 이미 왕실 초청까지 해줬는데 그런 신뢰를 저버리면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서류를 다시 빼서 들었습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습니다. 저희에게 미국은 그저 38번째 고객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뭡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신다면 라인 하나를 미국 전용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요? 네. 하지만 그 조건은 좀 많이 무거울 겁니다. 강민수 전무가 서류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듯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까다로운 조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회의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을 때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실 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은밀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당한 줄 알았겠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양말 속에 미리 숨겨두었던 펜타곤 지급용 소형 단말기였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기술 분석팀에 즉시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나야 지금 한화 시스템 내부망에 침입해서 기술 사양서를 좀 빼내라. 저놈들이 불량률 0.001%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해서 약점을 찾아야 해.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려면 그 방법뿐이다. 비열한 짓이라는 건 알았지만 정정당당하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은 시도해보겠다고 답했으나 30초쯤 지나자 다급하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부국장님, 방화벽이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상용 시스템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뚫어보라고 다그치던 찰나 삐익 하는 귀를 찢는 듯한 경고음이 제 단말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침입 시도 감지 역추적 진행 중 발신지 미 국방부 네트워크 분석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접속하는 순간 역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 서버 전체가 저들에게 스캔당하고 있습니다. 차단해. 당장 차단하라고. 통화는 강제로 끊겼습니다. 해킹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털린 것입니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국장님 화장실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돌아보니 강민수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태블릿 화면에는 방금 제가 사용한 단말기의 IP 주소와 접속 로그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보안 점검 차원의 호환성 확인일 뿐이라고 둘러댔지만 강 전무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펜타곤 해킹 툴로 호환성 검사를 하시는군요. 정말 특이한 방법이시네. 접속부터 역추적 완료까지 딱 3초 걸렸습니다. 저희 보안 시스템은 KF21용으로 자체 개발한 거라 미국 NSA조차 못 뚫습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만의 것이니까요. 저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이었습니다. 방금 접속을 시도한 순간 제 단말기의 모든 정보가 저들에게 복사되었습니다. 강 전무는 여유롭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협상 자료 정도밖에 없어서 별 쓸모 있는 건 없더군요. 이 로그는 지금 저희 보안 서버에 기록되었습니다. 원하시면 미국 언론이나 의회에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펜타곤 부국장이 동맹국 기업을 해킹하려다 3초 만에 발각되었다. 꽤 재미있는 헤드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공개만은 말아주십시오. 강민수 전무는 손을 저으며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신사적으로 비즈니스하고 싶습니다. 다만 부국장님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죠. 10년 전 기술을 주지 않아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가 더 완벽한 기술을 만들었거든요. 이번 해킹 시도 덕분에 우리 보안망의 우수성까지 증명됐으니 2번 감사드려야겠군요.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5년 경력의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 업체 앞에서 이토록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25년 경력의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의 중소기업 하나를 상대로 해킹을 시도하다 3초 만에 발각당하다니 이보다 더한 수치와 굴욕이 있을까요? 자, 회의실로 돌아갑시다. 강민수 전무가 몸을 돌렸습니다. 아직 본론조차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해킹은 실패했고 협상 카드는 전무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채 다시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의자에 앉자 강 전무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일은 잊어버리죠. 대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켜자 한 장의 오래된 흑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좁은 연구실, 낡은 장비들에 둘러싸여 피로에 지친 연구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 AESA 레이더 개발팀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냉정하게 거부했던 바로 그 해에 찍은 사진이죠. 그가 화면을 넘기자 연구원들의 처참한 환경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달아빠진 운동화, 헤어진 실내복, 충혈된 눈, 그리고 책상 옆에 아무렇게나 놓인 야전 침대. 저 사람들이 지난 10년간 어떤 지옥을 버텨왔는지 짐작이나 가십니까? 강 전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손으로 쓴 일지가 나타났습니다. AESA 레이더 팀장이 매일 써내려간 기록들이었습니다. 첫해 3월 15일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 레이더 설계도도 소스 코드도 없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다. 팀원들 앞에서 울었다. 창피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기록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해 6월 2일 자료 없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부터다. 남들이 50년 걸려 쌓은 기술을 우리는 5년 안에 따라잡아야 한다. 미친 짓이라는 걸 알지만 포기하면 나라가 끝난다. 2년차 9월 8일 첫 시제품 테스트 실패. 레이더가 100m 앞도 탐지 못한다. 3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연구원 2명이 퇴사했다. 남은 사람들은 연구실 바닥에서 쪽잠을 잔다. 3년차 2월 3일 설 연휴 반납. 미국이 거부한 80만 줄의 소스 코드를 맨손으로 다시 짜고 있다.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 키보드에 피를 흘렸는데 누가 흘렸는지 확인할 겨를조차 없다. 80만 줄의 코드라니? 미국 기업들도 10년 넘게 걸린 작업을 저들은 맨손으로 해냈다는 사실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년차 11월 11일 47번째 시제품 테스트 끝에 드디어 표적 탐지에 성공했다.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그리고 다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들었다. 나도 19시간 만에 눈을 떴다.
화면에는 연구실 바닥에 엎드려 자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을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5년차, 6년차 냉각 시스템 문제로 절망하고 밤새 토론하며 미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결국 미국 레이더보다 무게는 30% 가볍고 탐지거리는 40% 늘어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강 전무가 화면을 껐습니다. 미국이 안 가르쳐줘서 다행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좋은 것을 만들었으니까요. 미국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울었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좌절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었습니다. 지난 10년 우리는 이를 악물고 그저 버텼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은 주말도 연휴도 없이 때로는 가족조차 잊은 채 오직 기술 하나만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갈아 넣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그들의 얼굴에 내리꽂았던 거부도장, 그 차가운 낙인 하나가 수백 명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일상을 포기하며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처절한 결실이 지금 저를 압도하는 이 괴물 같은 기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 전무가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미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만약 미국이 그때 기술을 주었다면 우리는 편안함에 취해 기술을 베끼기만 했을 것이고 영원히 이류에 머물렀을 테니까요.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거부당했기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강해졌고 미국을 뛰어넘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이죠. 그는 다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특별 우선 공급 조건 이제 들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미국이 과거의 오만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파트너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 시험대였습니다. 보잉을 살리기 위해 미 공군을 지키기 위해, 아니 이제는 제 자존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저들의 10년이 흘린 땀방울 앞에 제 25년 경력은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강민수 전무도 말입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하죠. 강 전무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이라니요? 네, 부국장님께서 진심으로 사과하셨으니 우리도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그가 내민 첫 번째 조건은 납기였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47개국 대기 순번을 무시하고 45일 안에 보잉 라인에 필요한 물량 전부를 우선 납품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단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F-15X 엔진 정비 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하십시오.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엔진 정비는 미국 본토에서만 가능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한국에 기술을 주면 아시아 전역의 정비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나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정비 시간을 2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국 정비사 500명에게 우리 디스플레이 시스템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무상으로 제공합니까? 앞으로 F-15X가 전 세계에서 운용되면 정비 수요는 폭발할 겁니다. 그때 미국 정비사들이 우리 장비를 다룰 줄 알아야 효율적이니까요. 물론 우리에게도 이득입니다. 미국 정비사들이 우리 시스템에 익숙해지면 차세대 업그레이드 때도 우리 장비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제안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F-15 생태계의 중심이 되겠다는 전략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차세대 전투기용 디스플레이 시스템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강 전무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기술을 베푸는 쪽, 우리는 받는 쪽이었죠. 이제는 대등하게 함께 만들자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품 거래가 아니라 한미 방산 관계 자체를 갑을 관계에서 파트너십으로 재편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강민수 전무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분노했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60년 동맹이라는 것이 고작 이런 것인가 싶기도 했죠.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국이 기술을 순순히 주었다면 우리는 그저 편하게 베끼기만 했을 것이고 영원히 미국 기술의 그늘 아래 2등 국가로 머물렀을 테니까요. 그가 창밖을 내다보며 담담히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거부당했기에 스스로 일어서야 했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지고 더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 끝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이제 이 특별 우선 공급 조건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엔진 정비 기술 이전 정비사 500명, 무상 교육 차세대 시스템, 공동 개발까지 미국 입장에서 손해는커녕 오히려 득이 될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순간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일방적인 을이 아닌 대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으니까요. 25년간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던 미국이 과연 이런 변화를 견딜 수 있을까? 잠시 후 저는 결심을 굳히고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강민수 전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뿌리쳤던 그 손을 10년이 지난 오늘 저는 비로소 잡았습니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이 주 후 저는 다시 시애틀의 보잉 에버렛 공장에 서 있었습니다. 이 주 전만 해도 텅 비어 유령 공장 같던 생산 라인이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봇팔은 춤추듯 움직이고 용접 불꽃은 사방에서 튀었으며 거대한 크레인이 분주하게 부품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리드 부국장님, 보잉 담당자가 흥분하며 달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첫 물량이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5일이나 빨리요. 품질은 완벽합니다. 불량률 제로 바로 라인에 투입하겠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한쪽에서는 한화 시스템의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모듈들이 검수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거부했던 기술이 10년 후 그들의 손을 거쳐 우리를 살리는 기술로 돌아온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운명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함께 온 국방부 실무관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회 청문회가 취소됐답니다. 취소라고? 네, 한국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자 더 이상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청문회가 열렸다면 제 커리어는 끝이었을 테니까요. 펜타곤 부국장이 한국에서 해킹을 시도하다 들켰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면 망신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강 전무는 그 사실을 끝까지 함구해 주었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전무님 리드입니다. 아, 부국장님 물량은 잘 도착했습니까? 네, 품질이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물량도 2주 후에 출발합니다. 문제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 전무님, 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해킹 건 정말 감사합니다. 공개하지 않아 주셔서요. 별 말씀을요. 강 전무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파트너의 약점을 굳이 공격하는 게 제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제 실수였는데 부국장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실수를 저지른 뒤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시애틀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25년간 저는 미국이 언제나 세계 최고이며 나머지는 우리를 쫓아오는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세상이 변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어쩌면 그 특정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그들을 막았기에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문을 닫아 걸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기술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상대의 발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뿐이죠. 저는 혼잣말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그들에게 문을 닫았지만 10년 후 그들은 그 벽을 스스로 부수고 나왔습니다.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멀리 말입니다.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이번 출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교훈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기술 통제는 단기적인 꼼수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대를 더 강하게 단련시키는 자양분이 될 뿐이다. 동맹은 결코 갑을 관계가 아니다. 진정한 동맹은 대등한 파트너십에서 시작된다. 오만하면 몰락의 시작이며 상대를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도의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끝내 만들어내고야마는 인간의 의지라는 사실을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들려주겠다고 말입니다. 미국이 앞으로 동맹국들을 대하는 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기술 통제가 아니라 기술 협력으로,
갑의 오만한 자세가 아니라 파트너의 존중으로 대해야만 비로소 미국도 살고 동맹도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이죠. 3개월 후 한국과 미국의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용 통합 디스플레이 시스템 코드명 피닉스. 한화 시스템과 보잉 레이시온이 함께 참여하는 사상 최초의 한미 공동 방산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출범식 단상에서 저는 강민수 전무와 나란히 섰습니다. 쏟아지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우리는 굳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10년 전에 그 악수가 거절의 표시였다면 오늘의 악수는 위대한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강 전무님,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말고요. 강 전무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것이다. 네, 그때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당신들은 1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말입니다. 강 전무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우리는 그저 한 가지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막히면 돌아가면 된다는 것, 문이 닫히면 벽을 뚫으면 된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는 그 사실 하나를 증명했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것이 한국이 지난 10년 동안 몸소 증명해낸 진리였고, 지난 10년 동안 미국이 철저히 망각하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혼자 행사장 밖으로 나오자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붉게 타오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그 젊은 연구원들이 빈손으로 돌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노, 좌절, 슬픔, 아마 그 모든 것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울면서도 일어섰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달렸습니다. 그 결과 10년 후 그들은 세계 최고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10년과 눈물, 그리고 낡은 운동화에 담긴 집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함께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뒤처질 것인가. 저는 함께 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자유세계 전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부국장이 대한민국에서 겪은 충격적이고도 위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0년 전 문을 닫았던 미국이 10년 후 그 문을 스스로 두드렸습니다. 기술을 막으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해져서 돌아올 뿐이죠.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의미 있게 다가갔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